그 타겟이 되는 경우는 일단 정보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나가는 그런 일인데 소비자들도 좀 꼼꼼히 공부를 해놔야지 타겟이 되지 않아요. 소비자가 모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시공을 하더라도 뭐 좋은 자재를 안 쓴다든지 또 뭐 가격을 부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소비자가 너무 저렴한 시공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싸게 달라 해가지고, 근데 진짜 인테리어는 싼 게 비지덕이거든요. 너무 싸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도 많이 있죠. 특히 뭐 이사철이나 입주철에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가끔 저에게도 상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일단 뭐 소송을 하려면 당사 특정이 좀 잘 돼야지 좋은데 또 계약서 없이 진행한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소재 파악하는데도 시간 걸리고요. 또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도 힘드니까 뭐 법적 조치하려면 뭐 초반부터 막막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면 남들이 잘 모르는 걸 해야지 사기를 치기 쉽겠죠. 이 인테리어 사기 경우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인들은 어떤 자재가 좋은지 또 뭐 그 자재 단가가 얼마인지 보통 요새 들어가는 뭐 노인 평균은 얼마나 하는 게 적정한지 시공 순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 잘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가 이거 너무 크기 때문에 속기도 쉬운 것이고요. 또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목돈이 들어간 일이니까 더욱 사기꾼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전형적인 시나리오죠. 가급적 계약서를 안 쓰려고 하고요. 계약서를 쓰더라도 계약금을 너무 요구하고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고 시작하고 애초부터 많이 먹고 튀려고 이제 세팅을 해놓는 것이죠. 일단 입금은 받고 철거 작업은 들어가는데 철거 이후에는 잠수 타고 이후에 어떤 시공도 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연락이 닿아도 내가 무슨 사고 났다, 심지어는 뭐 암에 걸렸다, 계약금으로 자재를 샀는데 자재가 이상이 있다, 뭐 이런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고요. 결국에는 그대로 날라버리는 게 전형적인 사례죠. 계약 방식은 업체별로 다 뭐 각 기준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사적자체 영역이라서 뭐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계약금은 그냥 아예 없거나 최소한으로 해놓는 것이 좋고요. 많아봤자 한 10% 정도? 물론 보통 어떤 계약이든 간에 계약금은 10% 잡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근데 그 이상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가 당연히 많은 비용이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뭐 성금 받고 진행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성금으로 진행하는 건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죠. 뭐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대금 지급 방식은 공정별로, 기성별로 퍼센티지에 맞는 금액을 지급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비자가 직접 공정률을 눈으로 확인하고 또 전체 금액에서 해당하는 기성률에 맞춰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업자한테 요구를 했는데 자재 살 돈이 없어서 먼저 돈을 줘야 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만한 자재 살 돈 없으면은 일단 자본력에서 좀 많이 밀린다는 반증이고요. 나중에 그렇다면 사고 발생할 때 그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한 공사 현장에 중복 계약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면은 법적으로 일단 기존 업체와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 중인 상태에서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부른다, 이러면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이런 계약을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오히려 소비자가 이행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계약 불능의 이제 기책이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제 내용 증명 통지를 하고 시공업체에다가 이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상황을 만들어 놔야지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가 돼야지 다음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만약에 나중에 들어온 그 업체가 아직 그런 기존 업체하고 계약 중인 상태라는 걸 인지했는데도 만약에 시공을 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렇게 기존에 남이 해온 작업을 이어받는 거를 나중에 들어온 업체들은 꺼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제 현실적으로 그 기존에 공사했던 업체가 어떤 작업을 해놨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는. 그래서 물론 뭐 이어받아서 시공을 했는데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 여부에 관해서 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그 시나리오가 철거까지만 해놓고 잠수 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시공을 했으면은 현실적으로 사기죄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돈을 편취할 당시에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을 고의가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일부라도 시공을 했으면은 공사할 의사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죄 고의를 인정받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금전 사기 경우에도 비슷해요. 뭐 돈을 내가 빌렸는데 뭐 이자를 이제 조금이라도 갚았다, 이렇다면 사기죄 고의가 인정받기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보면 그 타겟이 되는 경우는 그 일단 정보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나가는 그런 일인데 소비자들도 좀 꼼꼼히 공부를 해놔야지 타겟이 되지 않아요. 소비자가 모르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거든요. 시공을 하더라도 뭐 좋은 자재를 안 쓴다든지 또 뭐 가격을 부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소비자가 너무 저렴한 시공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싸게 달라 싸게 달라 해가지고 근데 진짜 인테리어는 싼 게 비지떡이거든요. 너무 싸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소비자가 계속 싼 것만 찾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금력 없는 이름 모를 뭐 영세업체 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쪽에서 그래 그렇게 맞춰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사기 당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적당한 가격 내에서 좀 비교해보고 견적 비교해보고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또 업체 선정을 잘 하셔야죠. 가급적이면은 그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곳에서 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그 실내 건축 면허가 있으면은 공제조합에 가입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제조합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업체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또 사업자 등록증상에 이제 주소지 직접 방문해 보셔가지고 사무실 방문해 보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도 많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를 제대로 갖춘 회사인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사 대금의 적정성을 좀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업체의 이런 포트폴리오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기본적인 이런 상세 내역 같은 걸 요구하셔가지고 세부 자재들이 어떤지 또 단가는 적정하게 설정됐는지 이런 거 보시고요. 그밖에 이제 다른 업체에다도 계속 견적을 다양하게 요구하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비교 견적 해보시고 품질 같은 거 회사 어떤 모델 이런 것들 계속 보시면서 계약서 작성 전까지 충분히 공부해 보셔야지 그래야지 보는 눈이 생기고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계약서 잘 쓰고 꼼꼼하게 다 체크했다고 해도 사기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업체가 뭐 괜찮아 보이고 튼튼해 보이고 공사대금도 적당하고 뭐 다 완벽하다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계약금만 크게 줘버리고 철거하고 잠수 타고 뭐 이런 상황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계약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쓸 줄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 당사자 즉 이제 시공업체가 내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업체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요. 계약서 상에 뭐 세부 내역표 같은 거 넣어서 해면대 변기는 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샤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금은 최소 한도로 해놓고 그 기성 비율에 따라서 대금 지급하는 구조로 좀 작성해 보시고요.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정표를 요구해서 받아주시면 참 좋습니다. 언제까지 몇 %의 공정률을 완성하겠다는 타임라인 이런 것들이 기재된 공정표를 받아주시고요. 타임라인에는 부수적으로 어떤 세부 공정이 들어가는지 난방 공사 어떻게 들어가고 이제 뭐 벽 공사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어떤 공정이 들어가는지를 좀 세세하게 기재해 두시면은 이런 기상 부분 확인 시에 참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정률에 표기된 기성률만큼 그때 맞춰가지고 대금을 지급하면 안전하겠죠. 그리고 타임라인이 기재된 그 공정표를 토대로 지체상금 조항도 너무 좋습니다. 공정 일정이라는 게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이잖아요. 이런 약속을 어느 정도 얼마나 어겼을 때 지체됐을 때 그 이후로는 지체상금 몇 %, 이런 걸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일정 맞추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연찮은 게 이제 유명하고 이런 좋은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주거지에 대한 이런 사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당사자분들께는 진짜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마음 아픈 일이지만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우리 구독자분들의 삶에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시고요. 감사합니다.